오늘 이제 동네 극장에서 8월 18일 날 개봉을 하더라고요. 뉴욕 매트 원래 1월달 공연 작품입니다. 이게 HD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알반 베르크의 버체크입니다. 자, 여기 이 오페라는 지금 현대 오페라입니다. 1929년에 이제 초연을 한 작품이니까 20세기에 이제 초연한 현대 오페라고,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이제 오페라 해설은 상당 부분은 이제 이 박정호 선생이 지금 불멸의 오페라라는 그 오페라 서적을 참고한 작품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각도로 많은 이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는데, 이 현대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인터넷에서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인용을 했지만, 특히 이 작품은 이 불멸의 오페라 내용을 상당히 많이 적용한 그런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 불멸의 오페라라는 책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백과사전 같이 가까이서 두고 이제 이렇게 늘상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권이 지금 거의 6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권 토탈하면 한 2000페이지 이상 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오페라 작품이 실제로 한 150여 개의 작품이 지금 아주 상세하게 지금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시중에서 구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이제 접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이 이제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권은 이제 주로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입니다. 베르디나 뭐 푸치니, 그 다음에 도니체티 벨리니 같은 이제 벨칸토 작품들이 뭐 아주 재밌는 작품들이 이제 1권에 지금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지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유일한 부제가 달려 있죠. 그 다음에 2권은 이제 그 로시니를 1권에서 얘기 못한 로시니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이제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독일 뭐 바그너 작품까지 이렇게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낭만주의까지 오페라는 거의 1, 2권에 이제 지금 다 잡혀 있는 거고, 거의 근대 이후 20세기에 발표된 작품들은 거의 3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리하트 슈트라우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근현대 오페라, 뭐 체코, 헝가리, 심지어는 영국과 미국의 이제 영어로 된 오페라들 거의 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현대 오페라로 분류된 게 이제 3권에 망라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리는 이제 알반 베르크의 보체크도 이게 현대 오페라에 해당됩니다. 독일 그 보체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1929년에 이제 발표한 작품이라서 현대 오페라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주로 내용을 많이 발췌하고 또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각 책이 이제 거의 한 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권이니까 한 15만원 안팎이면 이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싼 책은 아니지만 또 충분히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물론 이 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책에 제가 많은 내용들을 인용을 했고, 또 제가 오페라를 이제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자, 알반 마리아 요하네스 베르크라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이름 성도 좀 딴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반 베르크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85년에 태어나서 이제 1935년에 오스트리아의 이제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1885년 같으면은 이분이 태어나서 이제 살아 있는 동안은 이 유럽 전체가 이제 그 어떤 보면 왕족과 귀족 문화가 약간은 이제 퇴색이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이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부분을 이 오페라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베르크는 이제 빈 악파에 해당됩니다. 쉔베르크가 사실 실제로 이제 스승이기도 하죠. 안톤 베브린과 함께 이제 빈 악파, 이 세 분 다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또 오스트리아의 정신을 이어받은 뭐 그런 이 작곡가들입니다. 빈 악파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쉔베르크의 저자입니다. 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베르크가 이제 젊어서 상당히 그 자유분방하고 이제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혼외 임신을 시킨다든지 한 이런 전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활에 이제 그 중심을 못 잡고 이제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아마 형님이 이제
그 평상시 습작한 그런 작품을 들고 이제 쇤베르크를 찾아가서 자기 동생을 쇤베르크의 제자로 이렇게 입적을 시킨 뭐 그런 일화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베르크가 이제 쇤베르크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의 세계에 접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어떤 중심을 확실히 잡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페라는 이제 평생 남긴 게 두 편인데, 이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보체크와 룰루라는 작품이 한 작품 더 있는데, 이 작품은 사실은 3장을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작곡가에 의해 갖고 이제 최근에 완성된 상태로 이렇게 공연이 가끔 돼요. 이 작품도 아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지 않죠. 50세 나이에 곤충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뭐 사실 현대의학으로서는 거의 죽을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무튼 50살의 나이로 폐혈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이 꽤 많아요. 이 교향곡 같은 거는 남긴 작품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오페라 두 편은 지금도 현대 오페라 치고는 굉장히 자주 공연되고 있습니다. 네트에서도 여러 번 공연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자, 아까 제가 비낙파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낙파를 이제 따로 두 번째 비낙파로 이렇게 그 베르크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비낙파가 이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를 우리가 이제 1비낙파라고 그 앞선 세대, 선배들 세대가 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제 오스트리아 정신의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 1비낙파, 2비낙파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하이든하고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사실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면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다고 이제 비낙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악적인 도시였던 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페라 보체크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 3막 15장의 오페라입니다. 각막이 이제 5장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독일의 이제 게오르그 부크너라는 분이 이제 이 극작가입니다. 희곡 대본으로 쓰여진 이 보이체크라고, 이제 그 Y가 하나 추가가 되죠. 이게 이제 이 보이체크를 이제 일부러 그렇게 보체크로 옮긴 건지 뭐 실수로 옮긴 건지, 여하튼 희곡하고 오페라는 이제 이 보이체크, 보체크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살인으로 이제 그 사형을 당한 보체크의 소재를 갖고 희곡을 만들었다는데, 그 당시에 이 그 주인공 보체크가 굉장히 정신분열적인,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정신 이상 상태에서 한 사형은 사실 실제로 이렇게 실형을 언도받더라도 뭐 사형까지 잘 안 당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쳐가 사형을 당한 게 그 당시에 꽤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미완성 상태로 돼 있는 작품을 알반 베르크가 이 오페라의 소재로 이렇게 삼은 것 같습니다. 이 무조음악이 위주가 되어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15장에 걸쳐서 굉장히 그 음악의 다양성을, 각 장마다 음악의 어떤 장르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번갈아 연주를 한 것 같아요. 뭐 모음곡부터 시작해서 소나타, 랩소디, 자장가, 뭐 파시칼리아, 론도, 뭐 사실 이런 음악 장르들을 뭐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고 또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박종호 선생은 그 일일이 다 이렇게 각 장마다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각 장마다 이 음악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슈프레히슈팀에, 뭐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작품에 이제 그 상당히 주된 그 음악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일 징슈필 같은 경우는 완전한 대사가 나오죠. 음악이 없이. 우리가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그 대사 대신에 레지타티브로 이제 아리아와 대치되는 레지타티브가 있는데, 이 슈프레히슈팀에는 레지타티브와 대사의 약간 중간입니다. 음률을 타는 듯 하기도 하고 또 뭐 대사 비슷한 이런 형태가 지금 이 오페라 전반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어떤 발성법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사와 음률을 갖고 있는 레지타티브의 그 중간, 음률이 있는 듯 없는 듯 대사 같은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슈프레히슈티메로, 주인공 그 이 보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리아나 이런 노래가 거의 없고요. 거의 모든 그 대본의 그 대사들이 슈프레히슈티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실제로 그 본문에 실 예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오케스트라가 또 엄청납니다. 거의 100인조 오케스트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바그너급 오케스트라 구성입니다. 이 사관 편성인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페라 보체크는 1925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1929년이 아니고 1925년에 이제 보체크가 초연을 했고요. 또 한 작품은 이제 미완성 상태로 있었는데 이 보체크가 이제 1935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체크가 죽은 뒤 2년 후에 사후에 룰루가 이제 공연이 됐습니다. 미완성 상태로 이 당시에는 공연이 됐던 거고요. 미망인이 그 보체크의 미망인이 사실 그 나머지를 완성해 줄 사람을 찾고 또 뭐 스승이었던 쇤베르크한테도 부탁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 살아생전에는 그 뜻을 못 이루고 나중에 이제 다른 작곡가가 이제 완성을 해서 완성된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25년하고 1937년 그 즈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푸치니의 이제 그 트란도트도 사후에 1926년에 이제 그 토스카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연이 됐었죠. 그런 작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그 코하고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29년 34년에 초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코의 그 야나체키 이제 그 당시 또 공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리하스트 슈트라우스의 작품들이 이제 거의 말기 작품들이 이즈음에 이제 공연이 되기 시작했네요. 그 대충 시대적으로 봤을 때 20세기 초중반에 이제 알반 베르크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오페라로서는 그렇게 많은 작품을 안 남겼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작품을 남긴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케스트라 편성을 제가 본다면은 이 오케스트라 피트, 그러니까 이제 실제 무대 아래에서 실제 이제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연주하는 연주 구성만 해도 이게 사관 편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관이 이제 사관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이제 라인의 황금 수준이죠. 이게 뭐 모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거의 100명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이 현악 오브 같은 경우에는 목관 사관 편성 같은 경우는 제일 바이올린이 이제 16대로 이렇게 시작해서 2대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악 오브는 사실 목관 2관 때도 현악 오브는 그대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만은 숫자가 이제 달라지죠. 1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악 오브가 40인조가 되는 거고요. 2관 때는 이제 사관 편성일 때는 60인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명인데 문제는 이 오케스트라 피트에 있는 이 100명뿐만이 아니고 극 중에서 이제 뭐 일막에 군인들 군악대가 행진하는데 21명이 따로 동원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관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이제 또 뭐 거의 6명, 14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피트는 사관 편성으로 100인조가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고요. 극 중에 별도로 이렇게 21명, 6명, 14명이 동원이 되는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작품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보면요. 19세기 초는 거의 유럽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이제 막 이렇게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이 18세기부터 이제 시작된 이 산업혁명이라는 의미가 이제 유럽에 어떤 이 변화를 일으켰냐면요. 그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이 왕정시대 때는 귀족과 평민으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은 봉토를 가지고 엄청난 이제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봉토를 경작하는 농민들만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곡식을 생산하면은 그 뭐 귀족들이 다 그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이제 생계 먹고 살 만큼의 이제 식량을 얻고 또 이 봉건 영주들은 적의 외세 침입으로부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실제 농민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는 이제 군인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사회 구조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신흥 이제 지배 구조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상업이나 이 공업을 통해 갖고 돈을 번 그런 평민들 중에서 돈을 벌게 되니까 이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과 봉건주의 위주로 이렇게 돼 있던 단순한 상태, 그리고 신분 자체의 변화도 뭐 사실 평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귀족이 될 수가 없고 귀족이 평민이 될 수 없듯이 어떤 보면 그 신분의 변화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부르주아도 생기고 공장과 도시의 발달로 농촌 인구가 이제 이 도시로 유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연히 이제 봉건 귀족들의 힘이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폐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이제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위너로서, 실패한 사람은 루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폐해가 이제 심각히 대두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오페라에서 이 보체크는 이 산업화에서 이제 루저에 해당됩니다. 산업화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피지배계급이 돼가지고 지배계급의 이제 핍박과 압박을 끊임없이 받는 어떤 보면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체크가. 결국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을 또 일으키고 지배계급에 의한 압박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자기도 이제 죽고 마는 그 루저, 실패자, 인간성이 말살되고 유린되는 그런 사회를 보체크를 통해서 고발하는 성격이 강한 그런 오페라였었습니다. 캐스팅을 보면 이제 주인공은 이제 둘 다 우리가 이제 좀 낯이 익은 분이죠. 피터 마테이는 이제 저번에 피가로 결혼해서 피가로로 나왔던 분이고요. 엘자 반덴 히버는 마리아 스프라우다에서 그 엘자베스 양으로 나왔죠. 조이스 디도나토가 이제 마리아 스프라우다라 나와가지고 두 여성분이 엄청나게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살벌한 이제 대결을 하던 그 바로 그 여성분입니다. 엘자 반덴 히버가.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이제 조연들,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헬덴 테너라서 이분은 언뜻 헬덴 테너는 그렇습니다. 이제 바그너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테너죠. 바그너 작품에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자, 등장인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아주 가난하고 힘없고 실패한 보체크라는 이제 아주 가난한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군인의 수입으로는 힘드니까 뭐 이상한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 그런 보체크 가난한 군인인데 이제 마리라는 여성하고 이제 정식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 동거 비슷하게 이제 하는 상태에서 아이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부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지배계층으로 분류되는 이제 대위, 뭐 이름도 없습니다. 대위, 의사, 군악대장 이렇게 세 명의 지배계층이 끊임없이 이제 보체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대위는 이제 상관으로서 보체크를 끊임없이 이제 핍박하죠. 의사는 그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주면서 보체크를 거의 생체 실험하듯이 그렇게 보체크를 괴롭히고, 군악대장은 그 보체크의 와이프인 마리하고 이제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보체크를 괴롭힙니다. 결국 이게 보체크가 마리를 죽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죠. 거기에 이제 거의 보체크와 거의 같은 신분인 안드레스라는 이제 동료, 그다음 마르그리타라는 이제 그 이웃 여성, 뭐 이런 게 이제 이 오페라 등장 인물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연출은 제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분 연출에 굉장히 제가 큰 매력을 느꼈죠. 이분이 그 윌리엄 켄트리치라고 이제 이 그 보체크라는 이 뉴 프로덕션을 만드신 분인데 나이도 꽤 되셨죠. 1955년생인데 이분이 전공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섬세한 그림이 아니고 뭐 이렇게 숫이나 이제 목탄으로 그린 크로켓 수준의 그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아주 특이한 장르를 또 그걸 또 이용해서 이제 또 실제 영화도 만든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오페라의 그 뒷 배경 부분에 굉장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전편에 걸쳐서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분의 이제 어떤 출중한 이제 솜씨가 지금 구현이 되는데요. 그거를 아마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뒷배경에서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르가 계속 끊임없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윌리엄 켄트리치가 서 있는 그 뒷부분의 벽에 있는 그 작품도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일부입니다. 이 무대 장치가 거의 대부분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현란하고 또 멋진 그런 무대를 선물하더라고요. 자, 지휘자는 이제 우리 차세대 매트의 이제 상임 지휘자로 거의 확정된 분이죠. 야닉 네제세전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휘를 하셨습니다. 자,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막이 이제 1막은 이제 대장 대위의 방입니다. 원래 이제 원작은 사실 이 보체크가 대위를 이제 그 이발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각색이 되어 있죠. 이 대위가 끊임없이 이제 보체크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아주 이렇게 무시를 하죠. 무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체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보체크가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돈도 없어서 이제 애를 낳기는 낳는데 이제 세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잔소리를 해대고 뭐 그런데 사실 보체크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애 세례를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애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 요 뒤에 그런 잠깐의 화면이 있습니다. 보체크가 이제 이 시프레이 슈팀의 형식입니다. 이게 대사도 아니고 레지타티브도 아닌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막 2장의 이제 들판이 이게 이제 현대 오페라이기 때문에 뭐 벨칸토 오페라나 다른 그 낭만주의나 고전주의 오페라처럼 그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막과 막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현대 오페라의 기본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뭐 아크나텐이라든가 마리 같은 이런 현대 오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들판에서 이제 안드레이와 함께 대위가 이제 쓸 지팡이용 나무를 이렇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의자를 이렇게 채취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들판에서 시체를 죽게 되면 3일 안에 죽는다고 이렇게 해서 안드레이를 겁에 떨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마리가 이제 애를 돌보다가 이제 군악대가 이제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나오는 음악이 아니고 이제 별도로 구성된 그런 군악대죠. 그리고 군악대장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추파를 던지죠. 그러니까 동네 여자인 이제 마르그레트가 뭐 정숙지 못하다고 빈정대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 갖고 이제 자장가 그 뒤에 짧게나마 한번 들어보시죠. 일막 4장은 이제 의사의 연구실입니다. 이 의사는 그 사람도 이제 당나귀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실험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보체크가 본인의 그 가난한 군인으로 이제 그 생계가 막연하니까 이렇게 이 의사의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이제 그 아르바이트 비슷한 걸 합니다. 하루 3그로센이라고 아주 작은 돈을 벌고 있는데 콩만 먹어야 됩니다. 콩만 먹어도 돼야 되고 기침을 했어도 안 되고 소변도 아무데나 누서는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이 의사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몇 푼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각박한 삶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보체크가 다시 이제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의사는 이제 자기의 실험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 곧 이제 당나귀로 변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 자체는 황당하지만 이제 보체크가 이런 지배계급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간성이 말살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막의 마지막 장에서 이제 이 마리가 드디어 군악대장하고 이제 살을 썩습니다. 군악대장이 저돌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결국 마리를 정복을 하죠. 두 명의 이제 불륜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막의 1장은 이제 마리의 방에서 이 군악대장한테 귀걸이도 하나 얻었는데, 보체크가 보니까 처음 보는 귀걸이일까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니까 주었다 그러죠. 길거리에서 주었는데 보통 귀걸이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주울 때 한 쌍을 같이 주기는 어렵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내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애하고 이제 이 여자를 위해 갖고 자기가 번 돈을 이렇게 주고 이제 가죠. 그러니까 마리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2막 2장에서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 의사하고 이제 대위가 만나서 또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가 이 보체크의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또 놀리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보체크는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3장의 마리의 집에서는 이제 보체크가 이제 마리의 불륜을 다그칩니다. 거기서 이제 신나게 두 사람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보체크가 처음으로 살인이라는 어떤 연상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살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4장에서 여관 술집에 갔더니 이 군악대장이 자신의 부인과 같이 이제 놀아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보체크가 참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난동을 벌이는데 이제 주변에서 만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피냄새가 난다는 이런 암시로 무서운 살인이 예고가 되죠. 2막 5장은 이제 위병실에서 이제 그 막사입니다. 막사에서 자고 있는데 이 군악대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이제 보체크의 부인과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또 털어놓고 이제 보체크에 또 염장을 지릅니다. 결국 3막에서 이제 이 마리는 보체크가 이제 며칠째 들리지 않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건 항상 불안하죠. 혼자서 이렇게 불안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연못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또 둘이서 같이 키스를 하다가 다리 이렇게 핏 붙이고 물들어 있고 결국 불륜으로 인해서 자신의 여자가 아니라는 그런 형태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나서 죽입니다. 한번 보시죠. Was zitterst? 자, 이렇게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술집에 와서 그 이웃집 여자인 마르그레트를 껴안고 이제 뭐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이제 보체크의 몸에서 이제 피를 발견하죠. 그래서 다시 이 술집은 이제 난장판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보체크는 다시 연못 근처 이제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그 도구였던 그 칼을 연못에다 던지는데
얕은 연못에 던져진 거를 다시 깊은 연못으로 다시 옮기고 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정신 착란 증세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연못에 빠져버리죠. 근데 이제 대의와 의사가 이제 그 빠지는 거를 인지를 하고도 이제 그냥 방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급의 이제 하위 피지배계급에 어떤 일을 당해도 이제 무관심하고 이제 방관한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은 상태가 됐죠. 이 3막 5장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에서는 애들이 놀다가 마리가 죽었다고 죽은 마리를 구경하러 막 쫓아갑니다. 이때 이제 그 마리의 아들도 그 옆에 같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마리라는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사실은 인식을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지금 혼자 부모를 동시에 잃고 이제 혼자 남아서 결국 이 아이가 이제 자기도 따라서 이제 그 구경을 가는 게 이제 이 오페라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졸지에 부모 모두를 잃은 아이의 장례는 결국 자기 보체크가 겪은 그 피지배 계층의 이제 삶을 그대로 살 겁니다. 아마. 부모도 없이 혼자서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밑바닥에서 결국 보체크가 겪었던 그 모든 갈등과 핍박을 겪으면서 살 거라는 뭐 이런 사회 고발적인 이런 성격을 이제 모두한테 우리한테 메시지를 남기고 이 오페라가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오페라의 전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이제 소재를 선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